1990년만 하더라도 여성을 전쟁 지역에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는데 마침 주한 이라크 대사의 총영사, 영사가 하는 게 뭡니까? 비자 내주는 거거든요. 총영사가 제 친구였어요. 이라크 사람인데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총영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취재 비자 신청하면 내일 나왔습니다. 그 비자를 받고 제가 취재를 하게 됐죠. 예, 여러 가지로 갈 여건이 그냥 됐네요. 말 그대로 자유반타이반이죠. 아, 그렇게 됐군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하셨는데 남편분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셨습니까? 이게 전쟁터 가니까 하는데 남편분이 아 그래 갔다 와 이래도 문제인 것 같고 절대 가지 마 이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따님한테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재용 국장이 일부러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91년 그 강성주 선배가 불러가지고 했던 그 전쟁은 그 전쟁 때는 제가 미혼이었습니다. 미혼이었고요. 네. 이제 요때 한 요 정도 되는 나이에 딸을 가지고 있었던 때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참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좀 길기 때문에 잘라서 얘기를 하면 먼저 이제 2003년만 하더라도 이때 예고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3월 10일경에 저희가 취재를 가게 돼 있었는데 3월 18일에 서울 보도국에서 보도국장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진숙 씨 당장 철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취재팀 저희가 카메라 기자하고 오디오맨에서 3명 취재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남아있었던 가장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취재팀이었는데 전쟁은 이미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아있던 외국인들 거의 다 대부분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 싸그리 다 철수하고 이제 소개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공습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도국장은 당연히 저희의 이제 신분이 저희 목숨,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보도국장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철수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선배 그때 이제 부국장이었는데 부선배 제발 취재 좀 하게 취재진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일 2003년 3월 19일 당장 철수하고 철수하지 않으면 3월 19일 이후에 이진숙 이름으로 들어오는 기사는 MBC 뉴스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철수를 했습니다. 인근 요르단 암만으로. 뭐 복잡한 얘기겠지만 그런데 요르단 저는 사실 처음에 철수할 때 서울로 철수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에서 AP, AFP, 로이터 이런 데서 쓰는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기사 작성해서 방송되는 거 뭐 괜찮잖아요. 어차피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데 요르단 암만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월 19일 철수했잖아요. 전쟁이 3월 20일 났어요. 공습이 정말 비 오듯이 폭우가 내리듯이 쏟아졌는데 근데 요르단 암만은 이 바그다드하고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외신이 보내온 기사를 보고서 오늘 마침내 미군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바그다드 티그리스 강에 있는 교량이 파괴되고 통신 시설이 폭파되고 민간인 지역에 폭탄이 투하가 돼서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니까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해야 되는데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하니까 정말 이게 너무 쪽팔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나올 때 바그다드에서 나올 때 그 공보부의 오마르라는 직원한테 달러를 그때는 뭐 정말 그 디나르라는 현지화가 있지만 달러를 집어주고 제가 리엔트리 비자 그러니까 재입국 비자를 신청을 해놨어요. 혹시 내가 또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자 좀 내주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쪽팔리던 참에 3월 21일에
그때는 이메일이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펼쳐보니까 Your re-entry visa has been issued 그러더라고요. 아 비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우리를 바그다드하고 암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운전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잠이라는 기사였는데 우리를 태워준 사람은 아잠한테 전화를 해서 아잠 나 내일 바그다드 들어가니까 준비 좀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이라크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들어갔죠. 근데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뭐 남편이 어떻게 뭐 괜찮느냐 부부 관계가 좀 좋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몰랐어요. 아니 왜냐하면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요르단 암만에서도 대규모 그 취재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김영일 국장께서 지휘하시는 취재 지원 단장이 있었는데 그분께는 제가 정말 거짓말하는 아까 보셨지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때는 제가 저 요르단경에 있는 난민들 취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옷까지 몇 개만 싸들고 6mm 카메라 하나 들고 제 단신으로 바그다드 들어갔습니다. 이야 역시 깡순이군요. 진짜 공공장인데 전쟁 상황을 현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옆으로 비껴나 있으라니까 나 쪽팔리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곳이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 등등등 해서 정말 산 사람 반 죽은 사람 반 막 이런 위험한 곳인데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한국 사람으로서 민간인으로서는 아마 시신들을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라크는 북부의 쿠르드, 중부의 수니, 남부의 시아족 이렇게 그 인종적으로 또 종파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인데 내전이 일어날 때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 토르소를 있지 않습니까? 머리 자르고 사시절단한 그런 시신들을 많이 봤는데 참 끔찍한 곳이 전쟁터고 그다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그 공습이 진짜 폭우가 내리듯이 쏟아지니까 대낮에도 취재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저런 그 샹들리에가 있습니다만 저기서 이제 공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담벼락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거든요. 몸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공습이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사람 죽고 저기 쏟아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어떻게 될 뻔한 그 경험은 제가 뭐 총격전도 목격하고 했지만 한 번은 그 제 아랍어 이름이 쥐난인데 여기 아랍어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쥐난은 천국의 정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기 현지 사람으로 코디를 하는 사람이 한 번 제가 이제 그 중앙분리대가 왜 그 나무 심어놓은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라크 군인들이 다 미사일이나 이런 포드를 버려놓고 가는데 제가 그걸 이제 사진을 촬영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코디가 쥐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디딜려다가 이렇게 딱 하고 쥐난하길래 딱 섰더니 요 앞에 불발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저는 그걸 좀 감사를 하는 게 병원에 취재를 가보면 무릎까지 잘라진 그런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밟아가지고 또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신기하니까 이걸 만지다가 해서 또 팔이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저도 이렇게 멍성하게 돌아온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앞에 보니까 백산 스님 어디 계십니까? 백산 스님도 와 계시고 또 이종선 대구시 여성 단체 협의 회장도 와 계시고요. 신정옥 또 대구시 영장 회장님도 와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민형 싱가포르에서 유학생인데 공군 장교 출신인데 예, 저기 계시네요. 저기서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현장에서 제가 영등포 경찰서 있을 때도 이진숙 힘내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와주신 주요셉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아까 왔다가 가셨지만 홍석준 의원 전 의원님 또 이재만 최고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규합 북구청장 예비후보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박재기 전 경남도시 개발공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이 귀한 거름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거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군기자 당시에 중동에 같이 종군기자로 갔던 후배 기자죠. 김대환 기자님도 여기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시죠? 김 국장 좀 올라오세요. 저기 보이네요. 예. 저도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앉으시죠. 마이크는 저쪽 거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네. MBC에서 기자로 약 33년 일했었고요. 지금은 퇴직해서 집에서 청소 열심히 하고 발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환 기자님,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상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한 동문입니다. 고등학교. 제가 대구 개성고로 나왔고 이진숙 선배께서 이제 SM 신명에 올라오셨는데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한 동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도 알고 지냈습니까? 입사하실 때도 알고 있어요. 제가 91년에 입사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 학교 다닐 때 제가 TV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 기자가 되게 됐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바그다드에서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놀라운 것은 바그다드에서 취재를 하면 되지 한 침대를 썼대요. 뭔 얘기예요? 이걸 한 침대를 왜 써요? 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쟁 중에 취재를 했었고 이제 이라크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북경이 열리고 이 취재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 답변을 하세요. 한 침대를 왜 썼냐고 그랬더니 왜 불을 드세요? 말씀드리자면 이게 깁니다. 이게 제가 이진숙 선배를 바그다드에서 된 게 2003년 4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순쯤이었습니다. 4월 13일 정도 될 겁니다. 네, 4월 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거든요. 네. 예. 그때 제가 이진숙 선배를 뵌 게 이제 바그다드에 있는 팔레스타인 호텔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뭐 이 선배가 4월 13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4월 10일 날 바그다드에 들어왔거든요. 그때까지도 저희가 그 호텔 방을 구하지 못해갖고 호텔 뜰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하면 4월 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 잠깐 들어왔다가 바그다드 함락 소식도 MBC가 특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쪽 지리를 잘 아니까 팔레스타인 호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알타두루스 광장이라고 광장이 있는데 사담 후세인 큰 동상 무너뜨려진 그 광경 기억하실 텐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바그다드가 함락되겠다 하고 MBC가 바그다드 함락이라고 가장 빨리 기사를 썼고요. 그때 짐을 싸서 다시 들어갔고 이 팀은 이제 요르단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갔고 호텔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후배들은 호텔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막을 쳐놓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 계속하세요. 네. 호텔 방에서 이제 뵌 게 아니고 그 천막에서 숨을 뺐는데 말씀하셨지만 이진숙 선배는 세 번째로 이제 바그다드 취재를 오신 겁니다. 왜 저희들이 바그다드 호텔에 계속 머물렀냐면 거기 미군 부대, 통신 부대가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 있었고 그 미군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이라크 부호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서방자 수백 명이 그 호텔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을 구하기 어렵죠.
그 당시 1박에 80달러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쟁 전보다 몇 배나 올랐죠. 물론 뭐 수천 달러 웃돈을 집어주면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긴 했는데 저희는 뭐 그래도 형편이 못 돼가지고 매일 가서 이제 방을 남기는 한번 먹고 그러면서 방을 못 구했죠. 그 참에 이진수가 오시면 그때만 해도 이제 전쟁 직후보다는 상황이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쟁터였어요. 그 바그다드의 그 360도 어디로 둘러보든지 그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고 수십 초마다 그 총소리가 났어요. 포성도로 간간히 들렸고 길거리에는 이제 시신이 방치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이진수 선배께서 이제 회사에 철수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보고도 이제 철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진수 선배 오시기 하루 전 같은데 그때 우리 취재진이 6명이었는데 철수 지시를 받고 회의 끝에 이제 4명 귀국하고 저하고 막내 카메라 기자는 이제 남기로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진수 선배가 오셨는데 이진수 선배는 단칼에 호텔 방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그 현장 그 프론트에 따라갔었는데 네. 아랍어로 한동안 말씀하셨는데 영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아랍어도 하실 줄 아십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한동 하시더니 저도 하나 알아요. 아살람 알라콤. 알라이크 마살람. 그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장 같은데 100달러짜리 스페를 꺼내시더니 프론트에 소리나게 열어놓고 네. 호텔방 키를 낚아채 집어들었습니다. 그 이라크 그저 호텔 그 직원이 네.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그 표정이셨는데, 근데 그 방을 줬습니다. 이게 뭐 이승수 선배 기세에 눌렸을지 기에 제한당한 거죠. 아니면 뭐 아랍어를 하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야, 어쨌든 그 와중에 방을 구한 이진수. 근데 그 호텔 방을 구했다는 거는 이제 저희들한테는 노숙자 신세를 벗어난 방 하나인데. 어쨌든 방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방이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돈을 윗돈을 준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구해서 이제 교대로 쓴 거죠. 야, 그래서 선배 방에 빌부터 계신 거예요? 그때 뭐 빌 묻는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가서 같이 취재를 한다 뭐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뛰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물을 쓸 수 있는 곳은 그 지하에 있는 대형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그 정전이 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깜깜하니까 라이터, 담배 필 때 쓴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켜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한 1분쯤 지나면 손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꺼야 되고 뭐 그리고 당시 그 화장실에는 미군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이게 번잡했습니다. 해갖고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샤워 물론 뭐 엄두도 못 냈고요. 그 와중에 이진수 선배가 호텔을 구하신 거. 구세주네, 구세주. 그럼요. 호텔방을 올라가던 그 상황들이 생생 기억이 나는데 호텔 길을 소중하게 들고 그때 10층이었는데 호텔 포스도 기억나죠. 1004호였습니다. 천사. 10층으로 올라갔는데 역시 이제 엘리베이터 정전이 돼가 운행이 안 돼서 10층 뒤쪽에 비상 계단, 철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뭐 트렁크도 크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방송 장비 들고 끙끙거리며 올라갔더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호텔 방에 도착해 보니까 방이 크지가 않은데 침대가 하나입니다. 싱글 더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싱글이네. 좀 컸더만 하여튼 정확히 그러면 기억나지 슈퍼 싱글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메라 후배하고 저하고 둘이는 바닥에 잡히니까 이 선배 보고 이제 침대 주무시라.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선배께서 침대 한쪽 뒷정리를 저보고 쓰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뭐 했는데 이 선배가 전쟁 상황에서 기상 상황인데 뭘 그거 좀 따지냐. 난 정말 괜찮으니까 써라.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이거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부른 거죠. 아 저는 이제 교대로 썼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런 각본에 없는 하여튼 예. 아유, 제가 상세히 기억합니다. 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침대 한 귀퉁이를 내준 선배의 마음이겠죠. 그 밖에 또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거절하다가 이제 방도 이제 대형 트렁크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장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좁았어요. 분명히는.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침대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진숙 선배가 강단에 있는 그 여자 선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따 싶부터 전 친했다고 했으니까. 강단이 있는 여자 선배. 강단에 있는 여자였죠. 근데 그 한 침대 쓰자고 저희 하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대범하고 타인에 대한 그 배려심이 크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았어요. 이진숙 선배도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바그다드까지 가려면은 비행기로 요르단까지 가서 그다음에 요르단을 다시 육로로 한 1000km쯤 다시 들어가요. 본인은 엄청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하는 후배 함께 쓰라고 대단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천하 이진숙 선배도 막상 그 한 침대를 남자 후배 같이 쓰려고 하니까 아마 꽤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침대 한쪽 모서리에 가서 이렇게 몰아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쪽 반대 쪽에 이제 침대 끝에서 역시 이제 등지고 누워갖고 몰아 잠을 잤죠. 한 침대를 쓴 게 맞네요. 나 오늘 그러네. 그럼 슈퍼 킹 사이즈였나? 너무 슈퍼 싱글. 침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귀퉁이 등대고 잤죠. 요한 침대를 같이 썼다니. 그게 한 바그다드에서 한 3일 정도 같이 방을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방을 구했죠. 뭐 방을 못 구했고 기억이 좀 있어서 여러 번 거기 가셨다가 보니까 기억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진숙 선배 그때 2580 소속이어가지고 그 주말 제작을 위해서 다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3, 4일 정도 머무르셨죠. 그 방에 대한 기억은 이제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주무셨으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진숙 기자와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일하는 뭐가 있습니까? 김대환 기자가 생각하는. 많죠. 이때는 어느 파업 때 MBC가 파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93년에 또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50일인가 파업을 했었는데 파업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막내였는데 막내들 앞세워갖고 단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선배들도 몇 분 단식에 참여하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준석 선배였어요. 나중에 뭐 노조들로부터 크게 욕을 들었지만 또 파업하실 때 또 열심히 하셨죠. 그때 우리가 한 5일쯤 단식을 하다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영등포 경찰서 연행하는 바람에 이제 단식을 했죠. 지금 이제 파업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93년 파업, 저는 92년에 입사했기 때문에 93년 파업 저 가자마자 MBC에서 파업이 났고 그 파업 말고 이제 정말 그 전쟁 같은 파업이 있었어요. 2012년에 MBC 노조 파업 저도 뭐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그때 그 새벽 퇴근 아침 출근 이게 아주 일상이셨죠. 그게 170일 파업이었습니다. 170일 파업이었고 그게 저의 인생을 다른 파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70일 파업을 통해서 제가 민노총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민노총이 어떤 집단인지 조직인지를 제가 잘 알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홍보국장이었고 나중에 그 기획홍보부장을 했었는데 노조는 그때 매일 오늘은 40명, 내일은 5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또 어떤 부장, 국장, 간부들이 파업으로 나갔다. 이렇게
노조에서 홍보를 할 때였는데 그때 노조 파업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꼭 그 공정방송이라는 얘기를 해요. 공정방송하고 사장퇴진입니다. 사장퇴진인데 2012년 아까 이재용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2012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 4월에 총선,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MBC에 대해서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제가 출판 기념회니까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기자라는 사람들이 올린 그 트위터나 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지금 이제 X로 바뀌었지만 메시지를 보면 어떤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올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상상을 하고 메시지를 올린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상상을 하고 이 메시지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이명박 정권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이런 메시지를 파업 기간 동안에 기자들이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장에 대해서도 온갖 허위 사실, 마타도아를 매일 노보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보면은 지성인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에 대해서, 기자 PD들에 대해서 MBC 직원 정도 되면은 경영인, 기술인, 기자, PD 다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참 약하고 이 생존을 위해서 본인들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파업하자 그러면 이 다수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170일 동안 거의 회사에서 지내다시피 하고 제가 회사 특보를 제작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그 해에 저는 기억하는 게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나운서국에서 뉴스 스포츠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올림픽 중계방송을 또 거부했었기 때문에 그 팀을 꾸려서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대원 기자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예, 저는 그때 당시 전국 부장이었는데 기자들 대부분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파업하러 내려왔기 때문에 뉴스 매꿀 기사 채우느라고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통신도 베끼고 또는 리포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진우 선배는 이제 특보 만들어 고생하셨고 우리 뉴스 만드느라고 이제 있었죠. 근데 MBC가 파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파업이 끝나면 이제 서로 탕평책도 쓰고 선배간에 이제 술도 한잔하고 다시 일을 했거든요. 근데 2012년 파업 이후로는 MBC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져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밥은 안 먹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죠. 네, 이 얘기를 MBC 사람들은 모여서 하면은 밤을 샙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이진숙은 여성보도본부장 최초예요. 지상파 최초의 여성보도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지사장,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도 임기를 못 채워요.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했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그야말로 MBC를 이진숙에서 찍어내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죠. 지금도 이제 보면은 노조원 불법 사찰 참그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세월호 어떻게 됐지 무슨 혐오 보도로 됐나? 근데 저렇게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리 이재용 국장이나 김대웅 국장 잘 기억하시다시피 170일이면은 6일 일주일 빠지는 6달입니다. 6개월 동안 회사 일을 그것도 거의 한 7-80% 되는 직원들이 빠져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허울 좋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또는 정말 그 김대한 국장이나 이재용 국장 그때 당시에 일을 간부로서 정말 그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간부들이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노조원 불법 사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보면은 노조원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뭐 제가 그 A4 용지를 만든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직원이나 간부들 책상에다가 시뻘겋게 해서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간부 책상에 놔둬요. 그걸 받은 간부들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찍혀서 민노총의 공적 아마 1그룹에 제 1그룹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막 정말 그 제가 나라에서도 조금의 그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하면 반대 성명을 냅니다. 민노총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제가 지난 대선에서도 언론 특보가 특보로 제가 위촉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해촉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 노조, 민노총 노조가 반대 성명을 냈죠. 지금 여기 보면 참 MBC를 지키신 분 중에 이상로 국장님도 와 계신데 이상로 이사님도 와 계신데 정말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기 김성근 본부장님도 계시고 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MBC라는 언론사가 똘똘 뭉쳐서 중동전을 취재한 그런 무용담에 가까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MBC가 반으로 갈라진 현실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여기 있는 두 분은 그대로 목도하셨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김대한 기자도 오늘 오랜만에 이진숙 선배를 만나보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 출판 기념회를 하는 이 자리 북 콘서트를 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진숙이라는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여기 부모께서 와 계십니까?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2003년 그 3월 20일 이라크 2차 전쟁이 났을 때 제가 국제부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에 간 것도 자의반 타의반이었는데 그때 차장을 근무하다가 이진숙 선배 두 분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하필 제가. 혹시 그 화가 나신 목소리로 아니 MBC 이 비겁한 사람들 그 어떻게 남자 기자도 아니고 여기자 글로 보내냐. 그렇지. 사실 이진숙 선배 회사 가지 말라고 한 걸 가신 건데 그걸 또 말씀드릴 수 없고 죄송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그 바그다드 노숙자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침대 한쪽까지 내주신 그 이진숙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길을 가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맡으시든 강단 있게 추진력 있게 성과 있게 역할을 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감정이 또 올라왔어요. 김광기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뭐 호텔 침대 사건이 또 왜곡될까봐 그런데 우리 김대한 국장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기자 취재팀 2명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한방에서. 예. 토탈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대환 기자는 보내드리고요.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통위원장이요. 예. 그 방통위원장이 참 이렇게 힘들어지는 자리구나를 미리 아셨을 텐데 그걸 받으셨어요.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 이전에 있었던 두 분의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 또 김홍일 위원장 두 분이 탄핵 발의가 시작됐을 때 방통위원회라는 이 기관을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제 기억에 거의 60일 정도 하시고 3달 정도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책에 적혀 있지만 98일.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사퇴를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제 과정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는 그 전에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소위 2인 방통위를 유지하는 바람에 21대 국회 때 저는 자동 폐기가 되고 상임위원 자격, 피추천자 자격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고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 건데 저는 뭐 이미 인사 검증 다 끝나고 왜냐하면 상임위원으로 추천될 때도 인사 검증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작스럽게 이제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예상을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밖에 없었지 않나. 인사 검증 끝나고 또 그 방통위원으로 추천도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참 무거웠죠. 두 분의 전임 위원장이 다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저도 저 자리에 가면 탄핵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갈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정확히 3일 만에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융단 폭격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참 참으시더라고요. 그때 왜 이렇게 참으셨어요? 인사청문회 때부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건 제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한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에 두 전임 위원장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탄핵된다.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상상 가능한 범주 속에 속합니다. 속하고. 근데 이제 사흘 만에 이틀째 발의가 돼서 사흘 만에 탄핵당할 줄은 상상 못했죠.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비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참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흥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까는 뭐 제가 딱 한 번 사실 흥분에 가까운 모습을 한 적이 있는데 국회에 나가서 그건 뭐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을 생각하면 냉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흘째 직무 정지가 된 와중에서도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냈죠. 네. 청문회도 최장시간 하셨잖아요. 3+1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그 편의점에서 1+1 또 2+1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3+1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정말 들들들 볶거든요. 볶고 뭐라 그럴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리는 국회가 그들은 미래의 전당 또 걸핏하면 또 국민 얘기하죠.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다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모욕 주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아주 큰 소리로 쳐놓고서는 그걸로 또 쇼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볼펜도 막 여기서 제 흉내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또 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모욕을 주는데 그런 모욕을 주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그대로 나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사진 보니까 이게 제가 필리버스터 방송 3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24시간씩 24시간 뭐 4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6시간으로 자동 폐기가 돼서 다 그 자리 지켰던 장면입니다. 네. 청문회 아까 말씀을 하셔서 얘기인데 그때 청문회 때 그 이진숙 위원장 별명 기억나세요? 참 입에 담기 그런데 빵순이었습니다. 빵순이. 빵숙입니다. 빵순이. 요즘 빵 드세요? 빵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뭐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이재용 국장도 뭐 MBC에서 저를 참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MBC 역사, MBC 창사가 1961년이니까 MBC 역사상 65년 역사상 자발적으로 임원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떳떳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빵수기가 될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뭐 빵수기, 깜빵에나 가라 뭐 이렇게 빵자를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저 말고도 법인카드 내역이 공개된 분이 한 분 더 있잖아요. 김재철 사장. 근데 이 김재철 사장의 경우에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그 직원이 불법적으로 빼준 건데 그 관여된 직원이 한 서너 명이 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유야무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법인카드 이게 이제 좀 희화화돼가지고 빵수기가 됐지만 그 전에 저의 인사청문회 전에 저에 대해서 소위 비리라고 비리 내지는 뭐 어떤 잘못된 거라고 드러난 게 미국에서 5년 있을 동안에 교통범칙금, 소위 말하는 교통딱지 거 4건. 제가 뭐 규정을 잘 몰라서 가속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4건 하고 제가 또 2006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막 카톡으로도 고지서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지서가 종이로 발부가 됐는데 집으로 발부가 됐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저도 워싱턴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해서 주민세하고 76만 원인가 78만 원인가 그거 이제 체납한 그 두 건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김민석 총리 그분은 뭐 눈먼 돈 소위 눈먼 돈 6억 원 8억 원이 있는데 본인이 해명 제대로 못했잖아요. 뭐 배추밭에 투자했다 그러나 일단 이해훈 뭐 로또 청약에 남편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그다음에 자녀의 그 병역 집 부근에서 공익인가 근무하게 한 의혹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빵으로 사람을 희화화를 해서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이 법인카드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의 교통범칙금 딱지 그 다음에 사람이 워싱턴에 있어가지고 고지서 받지 못해서 체납한 주민세 76만 원, 78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정말 저도 같이 그 MBC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도 간부였을 때 저희도 법인카드가 좀 있으니까 그게 혹시 남으면 그 MBC는 숙직 근무를 비롯해서 철야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해서 후배들이 쓰게끔 배려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거로도 모자라서 이제 체포의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수갑까지 채우고 그렇게 해서 포토라인을 세우고 했어요. 그 영상 준비되어 있죠?
예,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예, 이 옷이 바로 보시네요. 네. 그러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된 기관을 없애서 그러니까 저를 엄청나게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5명이 있는데 대통령 지명 몫이 2명이고요.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머리가 잘 돈다고 생각하는 게 2명 추천 몫은 저하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2명이 있었죠. 국회에서 이제 3명을 추천해주면은 5명, 소위 완전체가 5인 방통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표결한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 21대 때도 다수 국회니까, 다수당이니까. 최민희라는 사람을 이제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고, 저는 또 이제 상임위원회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이 됐는데, 나중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경력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10몇 개월인가 근무를 했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의원에 따르면 이게 연봉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런데 이제 근무를 했고, 그다음 거기에 상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사가 어떤 데가 있냐면 다 아신 대로 KT, SKT, LG 이 계열 관계사들이 다 들어있고 통신사 관련한 회사들이 회원사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로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기에 위원으로 차관급입니다. 위원은 거기에 갈 수가 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3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에다가 법제처가 법을 해석하는 곳이니까 이걸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이거 뭐 해도 되냐 마냐고. 그렇게 하면서 7개월 7일을 이제 좀 끌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사퇴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남양주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때 나중에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밝혔어요.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당시에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동관은 탄핵시킨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2인 체제가 계속 됐고 그러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다 하면서 저를 잘라내기에 이른 거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또 거기서 본의 아니게 물러나야 됐던 그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정치권에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 정치를 바르게 세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 정치인 그리고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손주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손수조, 죄송합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 이렇게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냥 무대가 밝아졌어요. 네, 밝아졌어요. 이진숙 위원장님은 이 두 분하고는 어떤 인연이시고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이고요. 우선은 그 손수조 대변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잘 아시죠? 박근혜 퀴즈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은 똑부러지게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를 정확하게 언제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요. 이 손수조라는 사람은 보기에는 가냘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이 따르는 남성군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느리고 다닌다 그러면 후배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 보스의 보스, 여성 보스처럼 하고 있고 이 박준영, 내가 좀 해도 되죠? 예. 이 박준영 학생하고는 참 그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준영 군의 아버지가 박성재 MBC 사장인데요. 제가 참 박성재 전 MBC 사장을 징계하는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때 또 파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친구는 그 후배는 또 보면 또 다른 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박준영 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해서 자유대학의 공동 대표로 있는 학생이고 저하고는 아주 미묘한 감,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귀한 걸 해주셨어요. 한 분은 청년 인재로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셨고 한 분은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독립을 선택했어요. 박성재 전 사장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손수조입니다. 아마 이진숙 위원장님께서는 저를 언제 처음 만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04학번인데요. 한창 꿈을 키우는 그때에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거를 저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가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언론사였지만 저도 이진숙 당시 종군 기자님을 보면서 여성도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기자에도 도전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이었죠. 당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제 고향인 부산 사상구에 이제 대통령을 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을 찍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일가 친척 다 통틀어도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